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만큼이나 기싸움이 치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중국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기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양국의 기싸움 원인은 바로 석탄인데요. 중국은 호주와의 최대 교역품인 철강석 수입을 중단시켰다가 수급 불안으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석탄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불안정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0년 5월부터 상승하던 발전용 석탄 가격이 지난 7월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발전기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7월까지 총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반면 공급은 받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바로 발전용 석탄 수급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연간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약 30억 톤, 이 중 27억 톤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대체해왔습니다. 수입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산업구조는 수입선이 불안하면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수입선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스스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발전용 석탄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조달했습니다. 무려 57%를 호주로부터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호주가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로 수입선을 바꿨습니다. 남아공과 콜롬비아는 둘 다 물류 부담이 큰 국가입니다. 게다가 남아공은 석탄에 불소가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2014년 이후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수입선 교체가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자 결국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력 강생 모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노천 강산에 대해 채굴 승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설비를 깔고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2-3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용 제철소형 석탄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기와 철강제는 산업의 핵심 동력입니다. 산업의 주요 동력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 산업 전반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와 생산, 소비 등 전 범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석탄업계에서는 물량 비축을 서두르고 있어 현재 석탄 가격이 불안정해지게 된 것이죠.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중국 당국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공급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강산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SCMP는 정부가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석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생산 측에선 보통 10월 중순부터 석탄을 비축하는데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올 초부터 비축을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호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호주도 57%를 수출하던 중국이 문을 닫았으니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주는 발빠르게 대체 구매선을 확보해 상당한 타격을 줄였습니다. 과연 호주는 타격을 얼마나 줄였을까요? 호주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올 6월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4억 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체국으로 수출이 44억 달러 늘었다. 언론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체 구매처를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호주 측도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의 기싸움을 끝내고 수출입을 정상화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도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과의 수출입을 재개하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호주가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은 경제 제재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철강석이었습니다. 이어 석탄과 보리, 와인, 소고기 그리고 랍스터까지 호주산을 막고 있습니다. 물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도 끊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호주 경제의 목줄을 재어 기어코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주는 경제가 중국의 파상 공세의 표적이 됐지만 주권과 핵심 이익의 문제를 보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맞선 호주는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에 가장 먼저 가세했으며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도 강력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쿼드에 가입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전쟁에서는 상대를 파멸적으로 괴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바로 대체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발전용 석탄만 해도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해법을 찾았고 호주는 대체 구매선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황하지 않고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경제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보통의 국가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는 호주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중국과 경제적으로 격돌하게 된 경우 한두 개 하다 말겠지 같은 안이한 발상은 금물입니다. 둘째, 호주가 보여준 대체 구매선 확보 역량입니다. 호주도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결의 구도가 바뀌게 되면 조금씩 제재는 풀리고 교역은 정상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호주 경제가 입는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수요의 80%를 수입하고 그중 60%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입니다. 이걸 다 끊어버리면 호주 경제도 제대로 타격을 입지만 중국 경제는 주저앉습니다. 살을 얻기 위해 뼈를 내줘야 할 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대입해 봅시다. 호주의 철광석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엔 AI, 5G, 빅데이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에 목매고 있지만 돈과 인력과 정책을 투입해도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최첨단 장비의 목줄을 재고 절대 돌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어느 하나 시장 방어망에 구멍이 뚫려선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과 초격차를 벌여야 하는 것이 사활적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한국도 철광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산성이 낮아 아예 채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제조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다른 원자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독점 같은 가점에 위치해 있는 호주가 철광석으로 한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포스코 때문입니다. 호주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은 23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호주 최대의 단일 광산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료 투자에서 소극적이었던 포스코는 2010년 호주 행콕이 개발 중이던 로이힐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해외 강산 개발에 투자한 것입니다. 호주 최대 강산이라는 이 개발 사업에 중국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15년 10월 로이힐 광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11월부터 생산해 정확히 한 달 뒤부터 포스코는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총 소유량의 25% 이상인 1,500만 톤을 로이힐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로이힐 광산 측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그에 무려 500억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힐은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로이힐에게 포스코는 최대 VIP 고객사인데요.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와 달리 한국과 호주는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양국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올해도 LNG선을 한국의 조선사가 싹쓸이하자 한때 조선의 일이었던 중국의 조선사들은 자존심을 세게 구긴 상황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한국시보는 이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시장에서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1일 관영 한국시보는 중한 조선업계 경쟁 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는데요. 올해 들어 전 세계 조선업계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기회복과 함께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올해를 시작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려온 기쁜 소식으로 한국의 조선사들이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수주량은 조선 후반기였던 2008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여기에는 LNG선 연속 수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예년보다 수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에카 천연가스선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53척의 LNG선 총 51억 달러를 수주해 세계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LNG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부유식 에카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수준의 LNG 선박 건조 및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는 물론 그 이후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LNG 운반선 시장의 선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안정성이 뛰어난 모스 화물창으로 LNG 운반선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LNG 운반선은 저장 탱크가 선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뉩니다. 선체와 저장 탱크가 일체화된 멤브레인은 그렇지 않은 모스보다 적재 용량이 40% 큰데요. 여기에 문제가 됐던 안정성까지 보완하면서 선사들이 기존의 모스형 대신 멤브레인형 LNG선을 주로 선택하게 됐죠. 그러나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혁신을 거부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에 맞게 모스형을 고집하며 일본 조선사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스형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재빨리 멤브레인형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 GTT와 협력해 멤브레인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스형 선박을 고집하던 일본을 국내 조선사가 앞지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멤브레인형 선박 제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본은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화되는 LNG를 다시 재해가시키는 고유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갔죠.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연료 추진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그동안 벙커유를 주로 사용해왔던 대형 선박들도 LNG 추진선으로 갈아타게 됐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중국만이 할 수 있었던 LNG를 연료로 하는 대형 선박들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건조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역시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성공하였죠. 그러자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 것이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한국시보는 중한 조선업계 경쟁 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과의 수주 장기전을 대비해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운 조사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한국의 누적 수주량은 총 1276만 CGT로 전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점유율 45%를 달성한 중국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전 세계 LNG선에서 수주량 152만 9,421 CGT의 94%를 한국이 쓸어 담았죠.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계 조선산업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으로 전환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국제회사기구는 2008년 대비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에는 최소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대형 선박들로부터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나서며 미국도 지난 4월 해운업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인데요. LNG는 친환경 선박의 대표입니다. 일반 디젤 선박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5에서 21%가량 낮습니다. 중국의 한국시보는 한국 조선 3사는 고부가 가치 선박 연구개발과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 신재생에너지 동력 선박과 저탄소 배출 선박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해가는 사실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넘어서기 위한 야심찬 중국 정부와 중국 조선사들의 노력을 소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조선산업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성공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NG선을 건조할 수 있던 중국 희둥중화 조선소는 2035년까지 LNG선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 방안을 세웠는데요. 중국의 장난 조선소는 저탄소 스마트 선박
선박을 위한 R&D 센터를 구축하고 5G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신형 선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구시보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세계 항구와 물류 비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손상되는데 중앙 경쟁보다 이 문제 해결이 급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은 LNG선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3개월 연속으로 중국을 제치고 월별 수주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선박을 수주받은 나라에서 연이은 사고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후둥중화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LNG 운반선 조선소로 널리 알려져 있죠. 후둥중화조선은 과거 수차례 고장과 폐선 사고를 일으켜 선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호주 인근 바다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LNG선 글래드스톤호도 이 조선소가 건조한 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박 인도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타국에게 민폐를 끼친 사례도 많이 있죠. 일본 또한 최근에 엄청난 사고를 내면서 조선은 역시 한국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로 경쟁국인 일본 조선업의 선박 품질 신뢰도가 하락하였습니다.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이 임대한 에버기븐호는 지난달 23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무역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중 자초돼 약 일주일간 물류 운송 차질을 빚었습니다. 에버기븐호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이집트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이집트가 입은 손실만 1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여기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다른 선박들까지 고려한다면 에버기븐호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LNG선을 조선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 메탄올 추진 엔진을 탑재하는 건 한국 조선해양의 최초인데요. 지난해 조선업에서 1위 자리를 되찾은 한국은 올 들어 조선 최강국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들은 세계 1위를 달성하였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왔습니다. 영토는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가 되겠다는 기업들의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기회의 문 앞에 선 우리 기업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1등 DNA 사례를 연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폴더블폰의 인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폴더블폰 하면 삼성의 Z 플립과 Z 폴드가 바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여름에 Z 시리즈 3를 내놓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Z 시리즈 3는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지난 9월 말까지 2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21년 폴더블폰 판매량은 900만 대로 예상되는데요. 20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 90%로 폴더블폰에 대한 삼성전자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독주체제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특허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 위아래로 접는 방식의 폴더블폰과 관련된 특허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접는 방식은 위아래로 Z 플립과 동일하지만 Z 플립과 달리 정사각형의 모양이라고 전해졌으며 이외에도 돌돌 말 수 있는 방식의 롤러블폰 특허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S 폴더블 관련 영상도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실 폴더블폰의 기술 핵심은 아웃폴드와 인폴드인데요. 사실 인폴드의 경우 제대로 접히면서 디스플레이의 곡률은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두 번 접히는 폴더블폰의 경우 아웃폴드와 인폴드 기술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성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무궁무진한 상태입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독주체제가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관련 경쟁사들 중 폴더블폰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인해 아예 포기를 선언한 업체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2년간 폴더블폰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오던 구글과 새로운 폴더블폰 출시를 중단한 TCL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는 새로운 방식의 폴더블폰을 출시하고자 기술 개발과 제품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폴더블폰이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접는 행위는 과거의 폴더폰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굳이 폰을 접을 필요가 있냐? 접으면 그대로 자국이 남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20만 번을 접어도 끄떡없는 폴더블 폰이 탄생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의 독주를 막기 위한 여러 기업 중 애플의 전망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애플은 한때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 샘플을 삼성에 요청했다는 루머도 돌며 애플의 폴더블 폰의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늦어도 2023년에는 애플의 폴더블 폰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현재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오는 2023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추격에 나섰지만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 양산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15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로스영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2024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폴더블 폰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애플은 2016년부터 꾸준히 폴더블 폰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해왔고 또 폴더블 폰 개발을 위해 LG 디스플레이와 협업하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습니다. DSCC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260만 대로 전분기보다 215%,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했으며 4분기 폴더블 폰 출하량이 380만 대로 전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45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판매가 흥행가도를 달리는 데 힘입은 성장세라 해도 무방합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삼성전자와 힘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갤럭시 폴드 초기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삼성은 거의 경쟁하지 않고 3년간 오류를 수정해왔다며 애플이 2023년 또는 2024년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면 수년간 폴더블 기기 관련 전문 기술을 축적한 삼성과 경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화웨이도 폴더블 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19일 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오는 23일 새 폴더블 폰 P50 포켓을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P50 포켓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처럼 상하로 접히는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폰입니다. 한편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2019년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대세가 됐고 화웨이는 아웃폴딩 방식을 포기했으며 화웨이는 올해 초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 메이트 X2를 출시했지만 3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또다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93%에 이르지만 화웨이의 점유율은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갤럭시 Z 플립을 닮은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폰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아성에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P50은 기린의 9000 포즈나 스냅드래곤 888 버전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탑재하고 5G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Z 플립 3보다 약간 큰 6.8인치이고 화면 주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힌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포도 오는 23일 폴더블 폰 파인드 N을 중국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포가 최근 자사 최초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등 경쟁사 제품은 주름이 많고 내구성도 한참 떨어진다 라며 삼성전자 폴더블 폰을 저격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미래는 폴더블 폰의 경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성능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각국과 기업들의 반도체 확보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다면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화를 먼저 쓰며 선두를 잡은 데 이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도 초격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달리고 있으며 파운드리 반도체에서도 대만의 TSMC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삼성은 절대 자신들을 넘지 못할 것이라 했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을 본다면 삼성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 IBM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미터 공정으로 칩 생산을 맡긴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IBM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신규 반도체 디자인도 발표했습니다. 15일 IBM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5나노 칩은 IBM의 서버 플랫폼에서 활용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IBM이 삼성 파운드리 7나노미터 공정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칩은 올해 초부터 IBM 파워십 서버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올 초 공개한 IBM 텔론 프로세서 역시 IBM 설계로 삼성에서 제조했습니다. IBM이 삼성전자와 미국 뉴욕 올버니 나노테크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했다고 전한 수직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활용한 신규 반도체 디자인 VT팻은 기존 핀팻 공정 대비 전력 사용량을 85%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반도체는 한정된 영역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야 하는 기술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세 공정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는 있지만 수평으로 배치되는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 곧 물리적 한계에 닿게 됩니다. VT팻은 기존처럼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인데요. 한정된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는 게 IBM 설명입니다. 무케시 카레 IBM 리서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업계가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BM과 삼성은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의 혁신은 물론 하드테크를 추구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IBM은 손톱 크기 공간에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 2나노미터 공정 기반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IBM 외에 최근 스위스 반도체 업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로부터도 스마트폰용 MCU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U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자동차에서 신호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계약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삼성전자의 16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전까지 ST마이크로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했던 물량을 삼성전자에 위탁했다는 점에서 향후 MCU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딴 수주를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TSMC 추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의 올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52.9%와 17.3으로 격차가 크지만 선단 공정으로 불리는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10나노 이하 시장 비중은 2019년 4.4%에서 2024년 29.9%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이미 양강체제로 굳어진 10나노 이하 시장에서 향후 초미세 공정이 더 진행되면 점유율 구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미세 공정을 넘어 초미세 공정 시대입니다. 초미세 공정인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양산하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현재 양산은 5나노를 넘어 3나노 공정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나노 반도체 공정을 2025년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 공정에 우선 적용해 얻은 양산 기술을 활용해 수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ASML의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납품업체 구조상 을에 위치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과 한정적인 생산 대수로 주문자인 감마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마저 쥐락펴락하는 슈퍼홀로 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40년 전 삼성전자가 ASML 인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 발간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년사에는 김광호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터뷰가 담겼는데요. 인터뷰에서 김 전 부회장은 1982년 필립스가 삼성전자의 ASML 인수를 제안해 현지 실사를 위해 미국 본사를 찾았지만 당시 ASML은 업력이 짧고 삼성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며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구현 기술을 따져보면 안타까움이 남기도 한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은 장비를 가져갔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ASML 네덜란드 본사를 직접 찾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최근 7나노 이하 공정에서 필수인 EUV 노광 장비 확보전에서도 TSMC에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대당 2천억 원 이상의 고가에도 물량이 많지 않아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ASML 매출에서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 비중이 39%로 한국을 앞섰지만 올 1분기에는 한국 비중이 44%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삼성의 폴더블 독주와 반도체 혁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